안녕하십니까, 윤영돈 TV입니다. 와! 네,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종화 박사님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박종화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소개 좀, 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박종화라고 합니다. 저도 글을 쓰고 강의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창의성, 문제 해결, 수학적 사고 이런 관련된 글을 쓰고 강의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원래 절친이기도 하고, 우리 박종화 박사님 진짜 모시고 싶었는데, 워낙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오늘에서야 저희 채널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있어서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사실관계는 그런 거 아니고요. 연락을 이번에 처음 했고요. 저는 윤코치가 뭐 하자고 하면 항상 그냥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주로 우리가 책을 쓰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 책과 관련된 그 노하우를 오늘 푸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모셨고요. 특히 책을 쓸 때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책을 쓸 때 우리가 목차를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목차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비논리적으로 잡다 보니까 어떤 흐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문을 쓴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우리가 보고서를 쓴다든지 책을 쓴다고 할 때 목차를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시는지 노하우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소한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한 목차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한 목차 잡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오, 두 가지요? 첫 번째 네. 방법은 큰 덩어리를 내가 적당하게 자르는 방법. 오, 슬라이스 하는 거네, 이렇게? 그지? 너무 어려운 영어를 쓰지 마시고 큰 덩어리를 내가 적당하게 잘 자르는 방법이 네네. 한 가지 방법이고, 네. 두 번째 방법은 어떠한 거 하나를 조그만한 조각들을 내가 펼쳐놓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방법. 오. 첫 번째 방법은 큰 덩어리를 잘라서 뭔가 구조적으로 만든다. 오.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있는 조각들을 펼쳐놓고 조각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만든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은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가 좀 잘 아는 책을 쓴다. 내가 너무 잘 알아,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할 얘기가 많아. 그리고 원고는 없지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좀 자신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으로 책을 쓰겠다라고 대략적인 덩어리를 만들고, 아예. 처음서부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이거 할 수 있겠어 뭐 하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책이 돼야 되니까는 세분화 시켜가지고 몇 개의 덩어리를 만들고, 그리고 몇 개의 덩어리를 또 작은 덩어리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잘 알고 익숙한 거, 할 말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고, 두 번째 방법은 뭔가 책을 쓰고 싶어. 근데 책은 쓰고 싶은데 뭘 얘기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뭐 에세이 같은 것도 쓰고 싶어. 근데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 분명히 내가 뭔가 창의력에 대해서 또는 리더십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근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은 원고부터 쓰는 거예요. 원고부터 A4로 2장, 3장 이 정도, 뭐 짧게 1장 반짜리 써도 되고 1장짜리 써도 되고, 아무튼 그런 원고를 좀 많이 써. 그런 원고를 여러 개를 좀 써놓으면은, 여러 개 써놓은 것들을 나중에 펼쳐놓고 보면은 내가 쓴 거기 때문에 그 중에는 비슷한 것끼리 묶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랜덤하게 막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 어떤 흐름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내 생각의 흐름이 있고, 내 생각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런 구조에 맞게 얘네들이 대략적으로 모여져. 대략적으로 모여지면은 그거를 묶어가지고 실제로 거꾸로 목차를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큰 덩어리를 잘라가지고 세분화시켜서 만든다. 그렇지. 두 번째 방법은 세분화되어 있는 거를 일단은 많이 만들어서 펼쳐놓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거꾸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다. 그걸 네이밍을 해보면 첫 번째 거는 뭐라고 네이밍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네이밍할 수 있을까요? 멋있게 하려면은 연역적인 방법, 균합적인 방법. 근데
실질적으로 하자면은 덩어리를 나눈다, 덩어리를 붙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생기고 어떤 책을 쓰고 싶어. 근데 원고도 웬만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뭐 한 게 없어. 그러면은 달력 같은 거 집에서 보면은 달력 같은 게 이렇게 예, 있어요. 월말에 나오니까 네, 달력 큰 같은 거, 거를 좀 큰 거 큰 있죠. 거, 예. 큰 거를 펼쳐놓고 네. 키워드나 어떠한 짧은 문장, 키워드 중심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써.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놓고 어떤 내용, 이렇게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할 거를 막 펼쳐놓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뭐 비슷한 것끼리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같네요. 진짜. 이게 달력을 하니까 너무 좀 없어 보인다. 포스트잇을 사, 포스트잇. 포스트잇 사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적어. 네. 그 다음에 벽에다가 붙여가면서 네. 이렇게 실제로는 달력으로 하는데. 달력도 좋고, 뭐,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걸 하시는 게 좋아. 마인드맵이면 마인드맵. 그렇지. 자기가 편한 어떤 걸로. 분은 노트북을 딱 펴가지고 마인드맵을 하는데, 나는 그거는 진짜 익숙하지가 않아. 자기가 진짜 익숙한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까지, 그 툴까지 배우려고 하면 힘드니까, 기존에 자기가 쓰는 방식으로. 그렇지. 그게 없다면, 저는 손으로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나는 손으로 쓰는 게 좋아요. 나는 손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게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랑 비슷하지가 않죠. 않지. 나는 손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게 익숙한데 어떤 사람은 많이 연필 작업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손으로 쓰는 거 어색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더 익숙한 사람도 있고 요즘 애들은 뭐 이게 더 익숙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으로 하는데 달력 같은 거 놓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지라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봐. 근데 만약에 생각을 정리해보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딱 떠올랐어. 뭐 어떤 주제가 좋을까? 인생량 막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너무 그렇고 오케이. 우리가 질문이라는 책이 많은데 질문 중에서도 반대로 질문하는 질문하라. 반문. 내가 지금 반대로 질문을 하라, 반문을 하라에 대한 그런 책을 쓴다. 그러면은 반문이라는 거를 가운데다 이렇게 딱 써놓고 어떠한 이야기를 할 건지 큰 덩어리가 머릿속에 잡혀 만약에 그러면 그 덩어리를 한 7개, 8개, 9개 정도로 펼쳐보는 거예요. 7개, 8개, 9개 정도로 펼쳐보면은 펼쳐져 만약에 그러면 이게 챕터가 되는 거예요. 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뭐 8장, 9장.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하는데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되고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완벽하게 될 필요도 없고 하다가 수정하면 되니까 고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접어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작은 덩어리로 나눈 것들을 또다시 3개, 4개, 5개로 나눠봐요. 3개, 4개, 5개로 한번 나눠보면은 큰 덩어리가 7개에서 9개로 나눠졌는데 하나 그 작은 덩어리 하나가 또 서너 개, 4, 5개로 나눠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작은 걸로 나눈 거 그거만 원고만 쓰면 돼요. 큰 덩어리가 예를 계산을 해보면 7개로 나눴어. 7개. 또 아니 9개로 나눴어. 9개. 9개로 나눴으면은 그 다음 덩어리를 3개로 나눴어. 그러면 몇 개야? 전체가 7, 작은 덩어리가 21. 7, 3, 21, 21개잖아. 4개로 나눴어. 9개로 나눴다며, 9개. 아까 9개로 나눴어, 9개. 9개로 나눠가지고, 3개씩 나누면은, 3, 9, 27이지. 그럼 4개로 나눴어. 작은 걸 4개로 나눴어. 그러면은, 9, 4, 36. 그러면은, 거의 책 이제 전체를 이제 37개 또는 27개 또는 34개. 또는 한 30 몇 개 정도가 그 작은 거가 되게 한번 만드는 거예요. 책 한 권이요? 작은 거가 되게 만들면 이제 30 몇 개의 그 작은 덩어리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작은 덩어리 하나를 A4로 만약에 2장 썼다 그래봐. 그럼 35개라 그래봐. 35개가 작은 덩어리가 나왔는데 뭐 3개로 나누기도 하고 4개로 나누기도 하니까 35개가 나왔는데 A4로 2장 쓰면은 A4로 70장 정도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 책 한 권이네. 신고판도. A4로 한 A4로 3장 정도 썼다 그러면은 35 곱하기 3이니까 대략 105개. 그러니까는 A4로 105페이지. 그건 좀 되게 두터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A4로 한 100장 정도 되면은 그렇지, A4로 100장 되면은 책 한 권에 적당한 분량이 되니까는 그렇게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요거 해놓은 거 그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A4로 몇 장만 쓰면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 이게 거꾸로 만약에 예. 거꾸로 아까 전에 이렇게 나눴는데 잘 못 나누겠어. 못 나누겠으면은 일단 작은 원고를 써보라 그랬잖아. 아, 이렇게 거꾸로 연구를 써보라 거꾸로 그러면은 써보면서 써보라 그랬으면은 내가 A4로 2장, 3장 썼던 것들을 그게 만약에 30개, 40개 되면은 펼쳐. 펼쳐놓고 A4지를 펼쳐놓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달력 갖다 놓고 그리면은 조금 없어 보이니까 그냥 A4지를 도화지 A4지를 사. A4 아니 포스트잇 사. 포스트잇을 사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제목을 큼지막하게 단어 위주로 큼지막한 단어로 적고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중에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해. 그다음에 포스트잇을 벽에다가 쫙 붙여놓고 하나씩 그룹핑을 하는 거지. 하나씩 그룹핑을 해 가면서 뭔가 덩어리를 만들면 이게 덩어리가 만약에 3개, 4개 해가지고 덩어리가 7개, 9개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챕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챕터에 이제 이름표만 붙이면 돼요. 오케이.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쓰고 챕터는 파란색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딱 하면 더 멋지게 이렇게 나오죠. 아니, 교육 가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막 뭐 이렇게 하기가 쓰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그 안에 데이터 레벨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 생각들을 메타인지를 해서 이 생각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들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아날로그 접근 방식이고 요즘에 이제 접근 방식으로 보면 이 노션을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노션 중에서도 테이블 기능이라고 해서 이 목차 기능이 있어요. 우리말로 목차. 목차 기능을 가게 되면 내가 1서부터 아까 36개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누르면 그 챕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션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내용을 치기만 해도 정리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걸 아래 한글에다 한다고 하면 나중에 내가 이거 자꾸 넘기면서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노션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노션으로 목차를 잡아보고 그 목차로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그 링크를 누르면 그 위치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시간 전략이 엄청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차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보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계기로 첫 책을 이렇게 내게 되셨는지 우리가 한번 다른 분들도 이제 첫 책을 준비하는데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은 첫 책을 어떤 계기로 내게 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네. 내 친구들도 소설 한밤에 뭐 어떤 날은 자다가 깨가지고 소설을 써볼까 하고 몇 날 며칠 동안 소설을 썼던 경험들이 다들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20대도 있고 맞아, 30대도 있고 예. 뭐 40대 50대 넘어가면서는 소설은 아니고 뭐 다른 글이라도 막 쓴다 그러는데 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실제로 책을 썼던 경우는 내가 30대 초반에 한 30살 조금 넘었을 때 경영 컨설팅 회사에 가가지고 이 강의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강의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강의 컨설턴트로 강의하는 일을 하게 딱 됐는데 내가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뭐 32살 때쯤에 가서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니까 거기 교육생들은 나보다 그 경영 컨설팅 회사는 외국계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그대로 사람들한테 잘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특별하게 내가 잘할 필요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이 우수합니다. 뭐 이러한 거가 마케팅 포인트였기 때문에 나는 잘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강의만 해도 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사람들한테 또 인기도 좀 끌고 누군가 좀 강사님 하고 좀 봐주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퍼스널 브랜딩이네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면 퍼스널 브랜딩인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면 이걸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뭘 보여주지라고 생각했을 때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에 그 컬럼을 쓸 기회가 됐어요. 그때 그게 인터넷 코리아 인터넷 닷컴 우리가 같이 그때 컬럼을 썼었어요. 그때 우리가 같이 컬럼을 썼었던 그
사이트에 다 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우리가 그 같이 하셨던 분들 뭐 그런 분들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컬럼을 일주일에 하나씩 꼬박꼬박 썼지. 일주일에 하나씩 컬럼을 꼬박꼬박 쓸 때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친분 관계로 썼다가 나중에는 뭔가 내가 좀 보여줘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에 컬럼 글을 쓰니까 이거가 나의 존재감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렇게 썼는데 1년 정도 쓰니까 그게 한 50개 되더라고요. 와. 1년 쓰니까 1년에 52주니까 1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50개 조금 더 되기 전에 내가 이걸 딱 보니까 이거 책으로 묶어도 되겠어. 그래서 컬럼을 맨 처음에 목차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을 한 거예요. 컬럼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비슷한 것끼리 묶었어.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목차를 만들고 컨셉을 대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출판사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50개를 썼으면 50개 중에 뭐 50개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개 중에 한 10개, 뭐 20개는 여기 안 들어가는 뭔가 이렇게 잘 안 묶이는 것들도 있어요. 안 묶이는 것들이 있는데 안 묶이는 것들을 그렇다고 요번에 책을 안 썼다고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다음번에 다른 책을 쓸 때 들어가게 되니까 굳이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오히려 내가 묶었는데 어떤 묶음은 한 2개가 묶였어. 한 4개로 묶고 싶은데 2개가 묶였으면 나머지 2개는 비슷한 걸 쓰면 돼. A4로 2장, 3장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2002년도에 그런 작업을 해서 2003년도 1월 달에 책을 처음으로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그냥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컬럼이라는 어원을 따져보면 컬럼이라는 게 기둥을 세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컬럼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세워놓는 것들을 꾸준히 하셔도 저 같은 경우에도 첫 책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30대 당신의 로드맵을 그려라라는 책을 그냥 이렇게 쭉 썼는데 한 2년, 3년 정도를 썼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묶어보자고 해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그냥 당신은 로드맵을 그려라 이런 식으로 제목을 줬는데 거기 그 출판부 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이게 타겟이 정확하지가 않다. 누가 읽어야 되는지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 앞에다가 반드시 이걸 넣어줘야 된다 얘기를 해줘서 30대 당신의 로드맵을 그려라라는 책이 결국에 저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더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번역에 그 선정이 돼서 해외에도 나갈 정도로 됐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책 제목도 정하는 것도 자기가 정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같이 출판사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쓰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 할 일도 많고 근데 책을 꾸준히 써야 되는데 이게 조금 타임을 놓치면 자기 슬럼프 같은 경우가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박사님은 이렇게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떤 상황 때문에 왜 슬럼프가 오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이야기한 책 쓰는 것에 대해서 오는 슬럼프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생각이 막 나가지고 2달, 3달 막 작업을 했어요. 네네. 2달, 3달 막 작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마무리를 좀 해야지 뭐가 되는데 막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무리하는 거는 약간 디테일하게 시간도 더 걸리고 뭔가 신경 써야 될 건 더 많아지는데 새로운 생각이 막 떠올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떠올라. 이런 책을 한번 또 해야겠다. 막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거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또 바쁜 일들이 막 생겨요. 어떤 데서 뭐 이렇게 합시다. 뭐 하는데 기간 아주 길게 좀 잡히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마무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마무리를 그 데드라인을 잘 못 지키는구나. 아니 뭔가 하나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데 네네. 하나를 마무리를 잘 못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되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그러니까 이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겪는 그런 경험일 것 같은데, 뭐 하나를 끝내지 못하고 다음 거를 하느라고 그거가 붕 떠 있는 상황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좀 길게 보자.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랑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뭔가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기로 했으면은 최대한 그걸 맞춰줘야지. 최대한 그걸 맞춰주는데, 잠깐만.